네, 미국의 집권당을 평가하는 중간선거 결과에 윤곽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하원에서는 예상대로 공화당이 그리고 상원에서는 접전을 펼치고 있어서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선전인지 아닌지를 두고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선거 이후의 주가와 또 달러 가치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3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국제금융 30년 이렇게 종사하면서 네.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중간선거를 빠짐없이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치도 이렇게 편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미국의 선거의 어떤 특색을 또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누가 이겼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 민주당 선전했다 얘기가 있고 또 부진했다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향후의 증시 향방이라든가 바이든 정부의 그 경제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민주당의 그 선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선거 이전에는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상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이겼지 않습니까? 신승이든 아니든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이런 평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전과 부진을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선방선전했다는 시각에 있어서는 사실상 워낙 그 정치적 측면에서는 레드웨이브가 기대됐기 때문에 공화당 압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하원에서 이렇게 공화당이 이겼긴 하지만 상원에서 지금 아리까리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상원에서도 지금 조지아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은 공화당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원의 그 표수로 보면 48대 49 정도로 해서 공화당이 오히려 이긴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가 그 2명 정도를 된다면 조지아 쪽으로 넘어간다면 사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이렇게 상원 그 지배하는 것을 좀 브레이크를 하는 거고 조지아가 민주당으로 공화당으로 넘어간다면 상원을 모두 자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결했겠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선거 전에는 하원과 상원을 민주당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하원을 넘겨줬다는 편에서는 신승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정치적으로 패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정치적 측면에서는 레드웨이브 공화당의 압수가 기대돼서 친정시 친월과 친기업 정책을 취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원이 그 신승했다, 공화당이 신승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선방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진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선거 직전에 증시 랠리라든가 아니면 달러 가치 하락 향방은 결국 12월에 있을 조지아 주의 결선 투표에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월가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가가 이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신승했다 하더라도 중간선거에 두 명, 세 명 신승했다 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는 서로 결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색깔과 민주당 색깔과 분명히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화당이 신승했다 하더라도 정책 제어 기능은 상당폭 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가장 궁금하죠? 네. 두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렇게 그 대조적인 장면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전 앵커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선전했다 하면 자축이 돼야 되는데 자축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사실 공화당의 일방적인 레드 웨이브에 그 막았다는 측면에서
안도 정도로 그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안도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을 워싱턴 정가의 내용을 직접 통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레드 웨이브로 해서 민주당이 그 패퇴를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탄핵 소추가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탄핵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2년에 있을 대선에서 연임 불가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레드 웨이브를 막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탄핵 가능성과 연임 불가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개가 잦아질 가능성, 숙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 2년에 이를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 후보로서 확실하게 나오느냐? 이건 자각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확실한 민주당 후보로서 이번 중간 선거 결과로서 2년에 있을 대선 후보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있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트럼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는 원래 이게 입방아 찌르기 좋은 사람들이 이게 트럼프와 나중에 말씀드리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죠. 너무 그 선거 결과에서 낙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정도는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밤은 아주 멋지고 아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그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예상만큼 압승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의 이렇게 말을 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정이 어두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관심이 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5일에 중대 발표가 있다리죠. 중대 발표인데 중대 발표は뭐 2024년 대선 후보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발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발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확실하게 공화당의 2년 후에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조지아주가 사실 왜 이렇게 공화당이 부진했을까? 원래 조지아는 전통적으로 보면 공화당 아주 강세 지역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때문에 저게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 보면 민주당의 바이든 쪽으로 이렇게 손을 넘겨주게 됐거든요. 막판까지 그것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반 트럼프의 성향이 확실하게 확인됐다 하는 측면에서 2024년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가 확실한 후보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공화당의 여러 가지 잠룡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합이 굉장히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 공화당 우세가 아니라 과거의 그 중간 선거 이렇게 결과를 보면 양분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분화 이렇게 되는데요. 양분화 되든가 지금 상태에서 양분화가 기정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조지아에서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면 상하원을 사실 공화당으로 넘겨주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와 달러 가치 향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미국 증시나 달러 움직임보다 더 크게 주목을 받았던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의 주가 하락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 중간 선거 애매모호한 결과 때문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내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그리고 사실상 오늘 비트코인과 테슬라 이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증시 시장에 이슈가 됐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시각을 짚어드렸습니다는 그 유동성 경색 문제가 더 심해지는 이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 소식이 번복하는 상태에서 신용 경색이 더 불거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상대적으로 신뢰가 있었던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고 신뢰가 없었던 가상화폐는 이렇게 더 폭락 수준이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급락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알트코인은 폭락 수준이다 하는데요. 네. 영어에서 오맨이라는 게 있고 에이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쪽에 그 앵커를 하시는 이예수 이렇게 앵커께 오맨과 에이맨과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역시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비트코인은 에이맨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은 오멘 정도로 표현하는데요.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일 때 오멘 정도로 표시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다 아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동성 문제입니다. 유동성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서 본부장께서 지적하시지 않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거든요. 피스칼 이어가 시작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가 확실하게 추진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양분, 다이카타마드, 양분적 시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부합되면 이쪽은 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래서 그것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이렇게 쏘음에 따라서 저 군사비용이 저게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코인에 관련돼서 불법 거래, 해킹 문제가 많이 지금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뭐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무인 드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코인 자금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테러 적성국인데요. 테러 적성국에 대해서 저 비트코인, 알트코인 대해서 이게 해킹을 통한 자금 조달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 하는 이 측면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폭락시킨 요인이다. 사실상 이 대목에 있어서는 연말에는 한 일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좋은 시장이 이게 예견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체감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 이상으로 체감적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체감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됐던 것이 나스닥 지수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테슬라죠. 그렇죠. 테슬라가 오늘도 폭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투자하느냐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 7%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고객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던 게 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트위터 인수할 때 4월 달인가 기억되는데요. 저는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40억 달러 매도를 쳐버렸거든요. 테슬라 주식을요. 테슬라 주식을. 그때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당신 뭐냐 도대체.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당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트위터 인수하는 문제를 왜 테슬라에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를 저버리고 왜 테슬라를 매도해가지고 자금 마련하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라든가 해서 액면 분할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카카오를 투자하면 미래 잠재 가치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잠재 가치 있다 보니까 당신들은 뭐 똑똑합니까? 요거 해서 분할하고 요거 해서 분할하고 결국 CEO들만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카카오의 사태입니다. 본인들만 똑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투자자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신 정치적 목적을 해서 트위터 인수해? 근데 왜 내가 테슬라 투자했던 자금들 가지고 왜 이렇게 마련해? 테슬라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트위터 인수 자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보유분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달 들어서 10정도로 또 인수대금 마련하거든요. 델라웨어가 확정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트위터 인수대금을 이렇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쓸데없이 정치에 개입했죠. 공화당을 밀어라. 공화당을 밀어라. 그런데요. 지금 상태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이렇게 반발이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압력이 들어간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런 것도 주가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7% 떨어졌죠. 7% 떨어졌죠. 네. 아까 보여줬습니다는 180달러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보려면 500달러 내외인 것 같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이게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중간 선거 직전에는 주가도 좀 올랐고 달러 가치도 진정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상 뭐 중간 선거 직전에 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는 뭐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소문에 사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이렇게 팔아라. 예. 그런 얘기가 있죠. 뭐 그런 것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오늘은 사실 조정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사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이렇게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향후 1년간의 주가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정 PD 중간 선거 이후에 1년간의 미 증시의 상승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15%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간 선거 결과와 관계없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니까 히스토리컬 데이터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 모습 보니까 평균적으로 15%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평균적으로 15%간 것을 중간 선거의 선거 결과대로 연관시키는 잘못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선거가 진행되면 끝나면 향후 1년간 미국의 주가는 거기에 공화당이든 거기에 민주당이든 어떻게 구도 개편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15% 올랐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사실 양분화될 때 아직 양분화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는 이럴 때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3%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서도 중간 선거 맞물릴 때도 12%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그 선거 전에 중간 선거의 향후 1년 동안에 이렇게 그 평균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문제를 또 얘기하고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레드웨이브가 제약됐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겠느냐 하는 이 측면을 연관시키는 건데 이건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걸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주가의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가치의 반등, 달러 가치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는 네. 달러 가치의 반등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현재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와 그리고 달러 가치 향방은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텐데 먼저 대내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게 네.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대내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 세금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하원의 의석수에 다 다른다. 그러면 이제 하원은 예상대로 지금 공화당이 이겼죠. 그렇죠. 근데 당초보다는 압승을 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제어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부터 하셔야 이게 될 거로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확실하게 중도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입장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레이 에어리어 지역으로 하면은 본인들이 지역에서 사실상 본인들이 탈락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의석수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신승했다 이런 측면이 정책 제어와는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페드의 폴 볼커식의 통화 정책 문제는 항상 확실히 브레이크를 걸리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출 문제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서 긴축으로 갔지만 재정 사이드는 기후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국채 크레딧 크런치 현상을 풀기 위해서 재정에 마이백했다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원 문제가 워낙 세졌거든요. 워낙 세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재정 지출에 브레이크를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브레이크 기능은 분명히 있다 하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면 이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만약에 하원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면 네.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하이 클래스 계층이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밑에 계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2020년 대선과 다른 것은 밑에 계층이 더 뒤처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안지 않으면 2023년에 공화당이 정권 교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지금 뭐로 고통받을까? 인플레,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소득 감소. 이 소득 감소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상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소득이 됐고 밑에 사람들은 절대 수준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이 더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민주당의 지금 바이든에 대한 이렇게 불만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끌어안기 위해서 끌어안기 위해서 인플레를 잡느냐 그다음에 경기의 소득을 수지를 늘리냐 할 때 사실 공화당의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인플레를 잡는 것은 페드다. 그러면 그 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민주당의 지지층. 그럼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화당이 사실 민주당에서 신승하지 않고 압승을 했다면 경기 부양책까지 모색할 수 있었다 하는 이 대목이 향후 주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은
제약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대내 정책에 이어서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네, 대외 정책은 아무래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준이라든가 이런 대외 정책의 군사 정치 이런 측면은 사실 상원의 입김이 좀 많이 발휘하죠. 그게 이제 상원에 뒀던 모습인데요. 자, 민주당은 보호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 정도의 예상으로 지금 48대 49로 공화당이 이긴 나오는데요. 한 달 후에 조지아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는 이 정도의 상원의 결과로 보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 대선이 이제 다가온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바이든의 극단적인 보호주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공화당 견제로 인해서 네. 균형감이 회복되지는 않겠습니다. 균형적으로 당한간다 하는 쪽도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중국만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양당이 모두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임의 트럼프의 공화당이든 지금의 바이든의 공화당이든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은 양당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강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자,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에서 보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바로 패러다임에 의해서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트럼프 때 기득권의 미국의 우위인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중국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대선 전략에서 보면 자 바이든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초점을 맞춰가되 중국을 확실히 웃기는 쪽으로 예. 중국을 30년 이상 후퇴하는 쪽으로 미국이 다시 부각됐다. 이게 선거 전략에서 보면 굉장히 큰 전략적 요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자 2년의 대선을 겨냥해서 아메리칸 퍼스트라도 트럼프 때는 중국에 초월당할 것이라는 걸 번복을 해서 내가 있을 때 민주당이 있을 때 중국을 확실히 제쳤다. 이게 사실 미국 국민들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데는 강한 표심 전략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옥죄기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쪽도 지금 워싱턴 정가로부터 중간 선거 결과를 위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인플레를 수출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강달러 정책, 우리의 또 큰 관심사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강달러 부분이 미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받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많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빅테크의 수요가 악화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바이든의 극단적 이기주의, 사실 달러 강세를 통해서 인플레 수출하는 부분이 다른 국가의 반발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무역적으로 좀 균형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좀 상당 부분 이렇게 제약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달러 문제에 대해서 또 달러 정책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앨런 재무장관, 환율은 미 재무장관이거든요. 앨런 재무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힘의 균형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주가와 원달러 환율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우리 주가 많이 올랐죠. 외국인 주들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증시 붕괴론이 있는 이유로 어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33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환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미리 이제 기업체들한테 좀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책을 추진하십사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20원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떨어졌어요. 이번 주에 54원이 떨어졌더라고요. 무려 예. 54원이 3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달러 투자했던 포머족들이 상당히 2,400 이렇게 한때는 1,448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1,36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달러 투자자들이 곤혹을 이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 선거에 따라서 미국의 우리 국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인들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중간 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 주도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매입세가 지속될 것인지 오늘 측면에서는 그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중간 선거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내일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1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내일이죠. 네. 내일 발표된 10월에 CPI 결과가 당초보다는 조금 좀 높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CPI 결과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지금의 외국인들이 달러 캐리 자금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중국에서 이탈돼 있던 자금들 이게 이제 차이나론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아일랜드 자금이라든가 프랑스의 자금이라든가 유럽계 자금들 그리고 아랍계 자금들이 골고루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오늘 주가가 떨어져서 달러 캐리 자금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을 주도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는 사실 최근에 해외 시각에 대해서 좋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다변화 자원차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일부 그 극단적인 이런 비관론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 영합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선거 이전에도 수익률이 뭐 한 10% 차지하면 그냥 향후에 어떻든 간에 목표 수익률 방식대로 차익 좀 실현하시고 네.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다시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방식을 좀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선거 투표 결과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 선거 이후에 또 주가와 달러 가치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